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정당, 이익집단, NGO 이런 비공식 참여자들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흔히들 전문가로 알려진 사람들, 이 사람들의 집합체 또는 개인 어떤 식으로 정책에 참여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 전문가는 최근에 와서는 더 중요해졌습니다. 물론 옛날부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왜 그러냐 하면은 정부가 해결해야 될 정책 문제가 너무나 복잡한 뿐만 아니라 너무나 서로 얽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흔히들 사회 문제로서 중년들 퇴직하여 실업자가 된다거나 그 때문에 소득 수준이 떨어져서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애들이 불량소년 비슷하게 행동을 하게 되고 이것이 또 학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교육 문제하고 얽히는데 또 가외 수업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가외 수업 때문에 소득 수준 낮은 계층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얽혀져 있습니다. 이래서 이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얽혀져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려면은 정보도 광범하게 수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분야별 정확한 전문 지식을 관련되어 있는 분야마다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이렇게 돼야만 비로소 문제를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해결책이 이런 거 있다라고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정책 전문가들이 담당을 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담당하는 주로 중요한 역할이 우리가 흔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정책을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지적 지원이다. 이 합리적 결정은 보통 경우는 분석적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합리적 분석. 이 합리적 분석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문가들이 어떤 지적 지원을 해주느냐. 이런 문제가 나중에 정책 분석론, 합리적 분석적 결정, 거기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잠깐 있습니다. 이 뭐냐면은 전문가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전문가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러한 지위를 악용을 해서 개인적으로 편향된 주장을 개인적으로 편향된 지식을 제공을 한다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식의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가들의 윤리 문제라고 해요. 사실은 이게요. 옛날에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옛날에 19세기에서 20세기에 넘어올 때 아마 여러분들 사회학의 할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당시에 이 학자가 독일의 학자로서 독일의 경제학의 주류 학자들인 역사학파들하고 맹렬한 싸움을 했습니다. 왜 싸움을 했느냐? 그 역사학파들이 정부에 대고 이런 일을 해라. 우리가 전문가적 판단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웨버가 볼 때는 전혀 근거도 없는 자기들 편향된 그냥 생각을 가지고 정부에 대고 함부로 이런저런 주장을 합니다. 그게 대학 교수들이 교수라는 이름을 빌려서 그런 식으로 나가요. 그 베버가 볼 때는 이 너무나 잘못됐다. 이게 교수라는 전문가라는 탈을 쓰고 그래가지고 정부를 오도를 하면 되느냐. 그래서 베버라는 사람은 학자들이 할 일은 그런 게 아니라 이 꼭 그 문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의 원인이 뭐냐. 얼마만큼 심각하냐. 그게 내버려두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내는, 그러니까 현실을 실증적으로, 경험적인 현실을 잘 이렇게 파악을 해내는 실증적인 연구를 해줘야지. 학자들이 이래라 저래라 라고 떠들 때는 가치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유명한 가치 판단 논쟁입니다. 이제 사회과학자들은 가치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를 1950년대, 60년대 그때 행태론자들이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했지만은 사실은 이 주장이 맨 처음에는 베바 시절이 벌써 50년 전에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윤리 문제 때문에. 요즘 와서는 전문가들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해소가 돼서 다행히 이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요즘은요, 전문가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싱크탱크라는 게 만들어져서 여기에 모여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연구소입니다. 연구소인데 여기에 모여서 같이 의논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한 전문 지식을 제공을 합니다. 보면은 정부 기관하고 독립된 지위에서 정책이 필요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여기에 두 가지 분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기관 산하 조직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KDI, 한국개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 국제경제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이런 등등 정부 부처가 하나씩 자기들 밑에 이런 싱크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하느냐? 정부 부처에서 어떤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울 때 바쁜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너무 일상에 바쁘니까 그거 깊이 있게 연구를 못 합니다. 그거를 대신 연구해 주는 겁니다. 연구 내용이 뭐냐? 결국 이 문제의 원인은 뭐고, 얼마만큼 심각하고, 내버려두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 같고, 라는 등등을 놓고 해결책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데, 그 중에 장단점 따져보면 이렇고,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대강 막 이 안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B 안이 막 그래도 괜찮다. 또는 아니면 C 안이 괜찮다.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이게 정부 산하기관, 싱크탱크가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비슷한 일을 사실은요, 민간 분야에서 많이 합니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등등, 미국의 유명한 브루킹스 연구소, 그 다음에 헤리티지 재단, 이런 조직들이 민간 조직으로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민간 분야에서 이런 조직들은 정부의 입장을 보질 않고, 정부의 압력을 받거나 정부의 지시를 받질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소에서 나온 연구물을 사람들이 많이 신뢰를 합니다.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 정부 산하기관 연구원들이 지나치게 정부에 그때그때 부닥친 문제, 그리고 그때 정부가 막 하고 싶어 하는 쪽, 그런 방향으로 자꾸 연구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단체 연구소를 많이 지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민간단체 연구소도요,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하고 헤리티지 재단이 딱 대립되는데, 이 브루킹스 연구소는 좌파적 연구를 소위 한다는, 말하자면 좌파 통치 이념의 편향이 돼. 헤리티지 재단은 우파 통치 이념의 편향이 돼. 이런 식으로 딱 대립이 되는데, 민간 분야도 이게 편향이 되는 연구를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은 압니다. 저쪽은 우파들 연구, 이쪽은 좌파들 연구, 이런 식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요즘 정치가 양극화가 되니까, 이 양극화가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미국도 양극화가 아주 심각합니다. 양극화가 심각해지니까, 말하자면 미국 민주당 공화당이 엄청나게 심하게 싸우면서 한번 싸움이 붙으면 해결이 안 납니다, 요즘.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연구소, 민간 분야 연구소도 자꾸 한쪽 그림으로 편향이 되는 그런 식의 현상이 나타나서 사실은 좀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싱크탱크는 이 정도로 보고, 전문가들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가들이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연구소, 여러 정부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또는 소속되지 않는 개인 교수들 뿐만 아니라 언론인, 이런 사람들 중에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야별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서 시민들도 참여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서로 의견 교환을 하는 이런 식의 하나의 추상적인 체제가 하나 있다. 그걸 정책 공동체 그럽니다. 어떤 정책을 둘러싸고,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여기 주택 정책 공동체,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시 문제, 도시 정책 공동체, 또는 안 그러면은 교통 정책 공동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주택 정책 공동체 뭐냐? 주택 문제를 연구하고 그걸 취급한 대학 교수, 연구소 연구원, 공무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신문 기자, 관심 있는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 문제가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괜히 강남에 이 주택 문제를 손을 대가지고 주택값이 폭등을 했다. 더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래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구소에서 뭔가 해결책을 낸다. 내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한마디씩, 야, 그거 잘 됐다, 못 됐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막 합니다. 이러다 보면은 세미나 어디에서 한 군데 열린다. 그 세미나에 가서 어떤 사람은 주제 발표하고, 어떤 사람은 토론하고, 어떤 사람은 옆에 가서 듣고, 시민들 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 가서 듣고, 이러면은 이게 일종의 주택 정책 공동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떨 때는 참여했다가 어떨 때는 빠졌다가 세미나는 갔다가 토론회 할 때는 또 빠지기도 하고 토론회 나갔다 하고 이래서 하지만은, 그러나 서로 공통점이 뭐냐? 주택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라는 데 의견 제시 생각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모여 있는 모임체, 일종 공동체입니다. 구적 물리적 장소로 일종 공동. 우리가 지역 사회 공동체, 그럼 그것도 장소가 아니라 일종의 그 모임이 일종의 체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식으로 공동체.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연구소, 개별 연구소들도 아니고, 그다음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다 모여드니까, 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아주 정책 공동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조금 응집성이 강한데 인지 공동체 그러는 게 있습니다. 에피스테믹 커뮤니티. 보면은요, 전문 직업가들이 서로 전화도 걸고, 논문을 쓰면은 보내도 주고, 세미나 열면 같이 가자 그러고 연락도 하고, 그래서 세미나 가서 만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어 있을 때 이 연계망으로서, 그런 연계망인데 이 정책 활동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말은 이랬습니다. 지중해가 너무 오염이 됐다. 이태리 앞에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그쪽으로 지내서 터키 앞에까지 이게 너무 오염이 심하게, 오염이 심해지니까 야, 지중해를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환경 전문가들이, 대학 교수도 있고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언론인도 있고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끼리, 아주 접촉을 자주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락을 해 모여서 야, 이거 대책 세우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태리에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알바니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도 오고, 터키에서도 오고, 그 레바논에서도 오고, 다 와가지고 이스라엘 다 모여가지고, 야, 지중해 살리기 위해서, 야, 우리 앞으로 오염 물질 쏟아붓는 거 이거 정화시켜서 보내도록 하자. 그 다음에 플라스틱 같은 거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하자. 등등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그거를 각자가 자기 정부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 전체 이름으로 모든 정부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걸 해주시오.
해라. 그리고 강한 압력을 가하고 그래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유명한 케이스입니다. 말하는 지중해 연안국가들이 이 인지공동체에서 근데 이 지중해에서 활동을 한 인지공동체는 굉장히 응집성이 강했습니다. 보통의 정책 공동체는요 그렇게 응집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 응집성이 강한 것도 있고 아주 약한 것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일단 좀 알아두면 됩니다. 자, 이 정책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다시 돌아가서 보편적으로 방금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중해 연안 국가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했던 일들은 바로 오염 방지를 위해서 정부에서 해야 될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각 정부에다가 좀 시행을 하게끔 압력을 가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요 이렇습니다. 정책 문제 해결책 등등에 대한 계속적인 의견 교환으로 실현 가능한 해결책들을 제시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택 문제가 이거 하루아침에 터진 게 아니다. 이게 벌써 7, 80년 전부터 주택 문제 그렇다. 계속해서 터져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문가들은 관심을 가지고 물론 그 중에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 공동체에서 빠져나간 사람도 있고 새로 젊은 친구 다시 가입 들어온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이걸 의견을 교환을 하면 떠들어대면은 결국 실현 가능한 해결책들이 나옵니다. 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이요. 좌파적 해결책이 있고 우파적 해결책이 있고 중도적인 해결책도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좌파적 해결책, 우파적 해결책. 우파적 해결책은요 극단적으로 이럽니다. 주택 문제, 야 그거 전세 올라가고 뭐 주택값 올라가 그거 왜 정부에서 개입해? 간단하다. 아파트 값 분양가 그거 정부에서 간섭하지 말고 다 풀어버리고 정부에서 일체 개입하지 마라. 그러면은 건설업자들이 아파트 짓고 돈 벌면은 그냥 매달려가지고 어디든지 값싼 땅 찾아가지고 아파트 막 짓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주택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된다. 자동으로 해결된다. 그걸 그냥 아파트 분양가는 얼마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전세값은 얼마 이상 안 된다. 자꾸 그래 되니까 그런데 가만히 시장에 내버려 두면은 자동으로 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택도 나중에 결국 보면은 제 값도 싸고 품질도 좋고 이런 거 경쟁해가 지니까 팔로 그래가 착 만들어지고 그럼 전세도 싼 놈도 있고 비싼 놈도 있고 이래가 사람들이 자기 능력에 맞춰서 전세 들어오고 이게 이제 우파적 해결책입니다. 좌파적 해결책은 어떠느냐? 이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딱 아파트 100평짜리 지어가지고 막 아파트 값이 뭐 100 몇십억 하고 뉴욕에 뉴욕 맨하탄 같은데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 데고, 야, 그러면 말이야, 이게 뭐 사회적 위화감도 심해지고, 그럼 이리 되면 이게 문제가 된다. 그 아파트 값도 너무 비싸가지고, 그러면 되느냐. 이게 또 비싼 게 너무 비싸면 저 밑에 것도 비싸진다.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안 돼. 분양가 제한해야 돼. 그요? 분양가 제한하고, 전세값도 딱 제한을 하고 얼마짜리 얼마 이상은 몇 % 이상 안 된다 하고 제한을 하고 전부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래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공공주택 지어가지고 거기에 와서 이렇게 값싸게 하도록 그래서 다 이게 이제 좌파적인 해결책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중도적인 해결책이 나온다. 야, 이 둘 다 너무 심하다. 그게 아니고 적당하게 전세 값이나 이런 것도 좀 못 올라가게끔 통제도 좀 하고 이쪽에 집도 아파트 값도 좀 적당하게 통제를 해가지고 그래서 중도적인 안도 나옵니다. 이 정대 공동체가요 한참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면은 좌파적인 해결책, 우파적인 해결책, 중도적인 해결책 막 나와가 또 전문가들이 또 나누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좌파 지지하고 어떤 사람은 우파 지지하고 막 이래가지고 논쟁을 이런 게 나와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우파 정부가 들었었다. 그랬지만은 우파 정부에서 대강 중도적인 정책을 밀고 나간다. 라고 그러면은 장관이 하나 바뀌었다. 옛날에는 이런 게 심했습니다. 똑같은 정권인데 장관이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은 야 나는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전셋값 이거 잡아야 되겠다. 우파 정부인데 와가지고 막 강제로 막 밀어버리죠. 그러다가 다른 장관이 들어서면 그게 말도 안 돼. 없애. 그래가지고 정책을 휙가닥 바꿉니다. 이게 옛날에는요 정책의 무분별한 변경, 폐기 굉장히 심했습니다. 굉장히 심했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일본도 물론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정책 공동체가 활발해지고 나면은 어떤 정부가 우리 정부의 통치 이념은 이거다 발표는 안 하지만은 공통적으로 서로 대강 마음속으로 합의를 봅니다. 아, 우리 정부는 중도 우파적인 정부다라는 식으로, 우리 정부는 중도 좌파적인 정부다라는 식으로 서로 대강 합의를 보고 있으면, 공통적인 의식을 하고 있으면, 그 중에 누가 장관 먼저 하고 그 다음 장관 또 한 2년 후에 다른 사람이 장관 들어오더라도 정책을 그렇게 함부로 못 바꿉니다. 안 바꿉니다. 절대로 안 바꿉니다. 근데 이제 이 공동체가 옛날에 우리나라는 거의 작동을 못 했습니다. 없습니다. 왜 그랬느냐? 정부에서 중요한 정보를 다 정부에서 좀 많이 거머쥐고 내놓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근데 공동체가 정보가 없으면은 그 별로 작동 못 해요. 근데 여하튼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굉장히 이 문제 있었는데 요즘 와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정책 공동체가 이것 때문에 정책 공동체가 왜 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느냐 하면은 바로 레이가노믹스 때문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 레이간 대통령이 레이가노믹스 그런 걸 추진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아주 우파적인 정책입니다. 옛날에 복지비 지출 많이 하던 거, 야, 그거 될 수 있는 대로 최소로 줄여. 깎아내려요. 그다음에 옛날에 기업들이 할 때 정부에서 규제했던 거, 그 규제 다 풀어가 기업들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무역에 있어서도 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 규제 많이 하던 거 기업의 활동을 자유스럽게 해주고, 복지 많이 너무 나간 거 줄이고, 노조 지나친 파업하는 거 강력하게 단속하고, 이런 게 이제 레이가노믹스입니다. 근데 이 레이간 대통령이 이 레이가노믹스를 노동정책, 복지정책, 주택정책, 무슨 정책마다 일관성 있게 쫙 밀고 나갑니다. 그 레이간의 경제정책인데,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왜 이해가 잘 안 되느냐? 레이간 대통령이 원래 배우 출신입니다. 원래 배우 하던 사람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래가 좀 하다가 좀 있다가 대통령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머리가 별로 안 좋은 걸로 유명합니다. 응? 배우 하면서도요, 배우 중에서 머리 좋은 사람 많습니다. 옛날에 왜 보면은, 미국에, 아마 여러분들이 모를 겁니다. 배우 중에 성격 배우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존 웨인 같은 사람도 머리가 괜찮은 사람. 이 사람이 존 웨인 같은 사람이 한참 활동할 때 같이 활동한 배우입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왜 이름을 모르느냐, 우리가 배우로서 모르느냐 하면, 배우로서 빛을 못 봤다. 주로 어떤 역할을 했느냐. 덩치 좋은, 왜 이래가지고 탁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미남자니까. 미남자 덩치 좋고 이래가지고 그런 역할만 하고 해서 사람들이 저 머리 나쁜 저 친구가 어떻게 레이가노믹스 그 복잡한 경제 문제, 대외 통상 문제, 문제를 일관성 있는 중도 우파적인 논리를 가지고 쫙 엮어서 이렇게 레이가노믹스를 만들어가지고
추진을 했느냐. 학자들이 볼 때 굉장히 궁금한,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라는 것을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이 사람이 미국의 각 정책 분야별로 정책 공동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 분야별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책 대안에 대해서 우파적 해결책, 좌파적 해결책, 중도적인 해결책, 중도 우파적인 해결책, 중도 좌파적인 해결책 다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중도 우파적인 대책에 대해서 누가 주장을 하고 그 사람이 제일 잘 알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관리 능력이 좀 있는 사람들 골라냅니다. 골라내서 이런 사람들을 선거 공약을 만들게끔 선거할 때 와가지고 공약을 만들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나중에 당선되니까 장관도 시키고 차관도 시키고 백악관도 데려가고 그 사람들 쫙 모여서 모든 분야별로 엮어서 만들어내니까 바로 레이가나믹스 그러는 게 불과 취임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쫙 짜가지고 쫙 밀고 나가. 이게 놀랄 일이다. 대통령 한 사람이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모든 전문가들의 지혜가 다 집대성 돼가지고 모든 전문가 지혜 중에서 중도 우파적인 말하자면 노선을 딱 따라 통진념 노선 따라가면 거기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찾아서 정책 대안으로 밀고 나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정책 공동체가 하는 역할 중에서 정말 훌륭한 말하자면 장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책 공동체 역할을 지금 열심히 봤는데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은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예, 보통 우리가 일반 시민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아주 무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여론을 조성을 해가지고 그 여론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잠깐, 요거 앞에, 그렇지. 예. 그 여론을 형성해서 영향력을 행사를 해서 사실은 요즘은 인터넷이 발전해가지고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민들이 국회의원을 통한다거나 선거에 당선된 대통령한테 호소한다거나 시장한테 호소한다거나 그런 거 없이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전자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를 대신한다. 이 말이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대의제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참여를 못하니까 대표자들을 뽑아서 대표자들이 나가서 내 대신에 나의 의견을 당신이 반영을 좀 해주라 라고 부탁을 해서 그 대표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국민들의 뜻을 반영을 잘못하면은 다음 선거에서 낙선을 시키고 이래서 막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게 대의제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 그러면은 이런 식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대표를 제껴놓고 개개인들이 막 자기 주장을 하고 떠들어댄다. 근데 그것도 해놓고 보면은 무수한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만은 국민들 전체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편향된 겁니다. 그 전자민주주의 그러면 인터넷 잘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 당장 참여합니다. 시간이 많아서 참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시간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능력이 있고 바쁜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일에 매달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참여를 못하는 이런 식이 되어서 편향된 말하자면 국민의 의견이 아주 편향된 한 부분의 의견이 마치 전체 의견같이
그런 식으로 취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걱정을 좀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다 보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소통적 합리성, 서로 의사소통하고 막 떠들어대다 보면은 왜 댓글 달고 뭐 하고 가면서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비교적 합리적인 뭐 판단을 하는 거 아니냐. 흔히 말하는 하버마스라는 철학자가 소통적 합리성 그런 강조를 했는데 막 근접하는 거 아니냐.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부정적인 걱정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런 식의 소위 의사소통이 좀 깊이 생각을 해서 전문가적인 아이디어도 보태서 넣어서 이래서 공론을 만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기적 공론 행사. 그게 잘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아까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기적 공론 행사,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알아도 좋습니다. 자, 이게 아까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 소통해서 합리성을 추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편향되고 근시안적인 의견 주도할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수기적 공론 형성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공론 형성. 무슨 말이냐? 이게 전문가들도 참여를 하고 일반 시민들도 참여를 해서 전문가들도 끼어들고 물론 우연히 끼어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집단으로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같이 토론을 해서 이 문제는 원인이 뭐고 결과는 어떻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의견의 합치를 보면 그거를 공론이라고 그럽니다. 공론이 그래서 그 공론은 단순하게 자기 의견을 내뱉는 그런 식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의견을 주고받는 겁니다. 서로 같이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막 그러기 때문에 어렵지는 하지만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 공론을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여하튼 이 공론은 말하자면은 아까 이야기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일반 시민들이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보다는 그래서 만들어진 여론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인 안을 제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일반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언론의 역할은 우리가 잘 압니다. 언론이라는 건 민주주의 혈액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정보를 다 표출시켜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정보가 제대로 들어가서 정책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는 데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언론기관이 맨 처음에 나올 때는요, 정부의 그 나쁜 측면, 잘못하는 부분을 비판하는 정부의 비판 견제 쪽으로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런 기능이 많이 약화가 되고, 대신에 여론을 주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신문이라든가 방송이 그 힘이 많이 약화가 돼가지고 돼 나갑니다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봐서 언론기관은 아직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